여러분은 살면서 언제 가장 힘이 들고 어느 때 가장 행복을 느끼시나요? 저는 살아온 과정이 결코 녹록지 않아서 힘이 들었고 때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고생 끝은 있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가 봐요. 자랑은 아니고요. 이 글은 저와 남편이 열심히 살았고 진심을 다해 살아낸 날들에 대해 서로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영원히 잊지 못할 동서에 대한 그리움과 우리 조카에 대한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부족한 글이지만 몇 자 적어봅니다.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숙집 딸로 태어나서 지금은 건물주가 된 50대 아줌마입니다. 남편은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하숙집에 처음 오면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어린 동생과 살아내야 한다는 비장함,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엉킨 그의 눈 속엔 눈물이 그렁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억지로 입술을 꾹 물고서 하숙을 하고 있던 우리 어머니께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를 했는데 어머니는 안쓰러운 듯 그를 꼭 안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최지만이라고 합니다. 여긴 제 동생 최지욱이고요. 오늘부터 신세를 좀 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키실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다른 하숙생들에게 피해 안 주게 조용히 잘 생활하겠습니다. 잘 왔어요, 지만 학생. 내가 아들이 없어서 아들 노래를 불렀더니 이렇게 하루아침에 큰아들, 작은아들 둘이나 생겼네요. 남편이 어떻게 우리 하숙집에 오게 되었는지 듣게 되었을 때 전 그 사람이 저와 몇 살 차이도 나지 않는데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이상하게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그가 손을 꼭 붙잡고 온 남동생은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단란했던 그의 가정이 한순간 무너진 것은 바로 부모님의 죽음 때문이었답니다. 그의 부모님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버려지는 옷이나 물건들을 골라서 잘 다듬고 정리하여 서울의 인사동이나 도깨비 시장 같은 곳에서 싸게 파는 일을 했답니다. 버려지는 옷 중에는 멀쩡한 것도 많고 더러 명품 옷도 있어서 잘만 고르면 수익이 나쁘지 않았대요. 가끔 버려진 물건 중에 골동품이 나올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부모님은 꽤 짭짤한 돈을 만질 수 있어서 젊어서부터 그 일을 하셨답니다. 어느 날 버려진 물건 중에서 묘하게 생긴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죠. 뭔가 예사롭지 않다고 느낀 부모님은 당장 서울 인사동 지인에게 감정을 받으러 갔습니다. 밤늦게 비까지 부슬부슬 내리는 어두운 국도는 항상 오가는 길이었지만 쉽지는 않다고 늘 말씀하셨대요. 하지만 그날은 감정받았던 항아리가 어쩜 조선시대 백자일지도 모르니까 두고 가라는 지인의 말에 괜히 두 분은 들떠하셨답니다. 아버지는 중간에 휴게소에서 전화를 하셨대요. 지만이냐? 네, 아버지, 안 오세요? 서울 갔다가 지금 가는 중이다. 밥은 먹었어? 네. 지만아, 오늘 감정받은 항아리 조선백제일 가능성이 높대. 정말요? 그래. 그놈이 조선백제로 판명나면 이제 우리도 고생 끝이다. 너도 지우기도 아버지가 대학까지 쭉 보내줄 거야. 아니, 우리 지만이 운동화부터 사야겠다. 네, 아버지, 어서 오세요. 비 내리니까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오냐,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유난히 우렁찼고 옆에 계신 어머니도 빙그레 웃고 계실 것 같아서 지만 씨도 기분이 좋았답니다. 설령 조선백자가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부모님 건강하시고 가족 모두 단란하게 살면 그게 제일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밤은 깊어가는데 좀 제 부모님은 오시지 않았죠. 그때 열세시던 지만 씨는 부모님이 안 오신다고 부추는 동생 지욱을 업고 대문 밖까지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시가 좀 넘었을 무렵 근처에 살고 있는 이모가 헐레벌떡 달려왔고 무슨 일인 줄도 모른 채 병원으로 갔을 때는 이미 부모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한강 국도변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질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졌고 부모님 트럭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두 분은 현장에서 즉사하셨다고 했어요. 경찰 말로는 가해자도 즉사했다고 했죠. 잠자듯 돌아가신 부모님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지만 씨는 몇 번이고 일어나라고 흔들어 깨웠지만 부모님의 차가운 몸은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아버지, 엄마, 지만이에요. 지우기도 왔어요. 눈 좀 떠보세요. 괜히 장난치지 마시고 일어나 보세요, 아버지. 엄마, 네? 눈 좀 떠보세요. 고작 8살이었던 동생은 죽음이 뭔지도 모른 채 엄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고모와 이모가 부모님 장례식장을 마련하고 지만 씨는 3일 동안 상주가 되었지만 여전히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부모님 장례를 마치고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서 사망보험금으로 나온 돈을 두고 고모와 이모가 갑자기 다툼이 일어났죠. 지만 씨와 지욱이 미성년자이니까 서로 자신들이 후견인이 되겠다고 했던 겁니다. 후견인이 되어야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거든요. 평소 부모님이 가난하다고 거들떠보지도 않던 고모도 미웠고 근처에 살던 이모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었는데도 혹여 엄마가 돈이라도 빌려달라고 할까봐 항상 쪼들리는 척했답니다. 하지만 이모는 자기 아들에게 메이크업을 사입히고 시내에서 자주 외식을 하는 것을 봤죠. 어느 날 시내에서 지만 씨와 마주쳤는데도 조카에게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말 한마디 안 하던 이모였답니다. 그 얘기를 엄마에게 했더니 돈이 원수지 뭐. 네 이모 인정 없는 거 다 알잖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어. 엄마 아빠가 가난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시내에서 이모를 봤다고요. 조카 밥 한 그릇 사 먹이는 게 무슨 큰돈이 든다고 그렇게 야박하게 굴었을까 싶었지만 그럴수록 엄마는 더 악착같이 벌어서 자식들에게만은 가난의 서름을 물려주고 싶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고모와 이모는 난데없이 서로 조카들을 맡겠다고 신경전을 벌였던 거죠. 지만 씨는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니면 그 돈으로 동생을 키우면서 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름 솔로몬의 판결을 내렸답니다. 고모와 이모가 왜 갑자기 우리를 맡겠다고 하는 건데요? 부모님 사망보험금 때문인가요? 지만아, 그게 무슨 말이니? 넌 우리 최씨 집안 장남 아니냐? 내가 비록 형편이 안 돼서 너희들에게 잘못했지만 이제 오빠도 언니도 없는데 당연히 우리 핏줄은 내가 걷어야지. 아니 고모님, 지만이하고 지우기는 우리 핏줄도 됩니다. 돌아가신 언니가 볼 때 고모보다는 이모가 맞는 게 훨씬 마음 편할 거예요. 아니, 이모는 평소 우리 지만이와 지우기한테 용돈 한 번 안 줬잖아요. 자기 아들한테는 항상 메이커나 사주고 그러면서 언니 살아계실 때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요? 어머, 고모님 말씀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제가 제 아들한테 뭘 사주든 고모님이 참견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만 씨는 고모와 이모를 완전히 믿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사람에게 사망보험금을 다 줄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주변 어른들의 말을 듣고는 고모와 이모를 모두 후견인으로 지정했고
부모님 사망보험금도 반씩 나누어 지급될 수 있게 했답니다. 고모, 이모, 그 돈은 우리 부모님 목숨값이에요. 저와 지욱이 키우는데 사용해주세요. 두 분 믿어요. 제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고모 집에서 반, 이모 집에서 반씩 지낼 생각이에요. 제가 성년이 되면 직접 돈 벌어서 지욱이 키울 거고요. 그때 혹시라도 사망보험금이 남더라도 그건 두 분이 그냥 알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 이 고모가 돌아가신 부모님 목 그 이상으로 잘할게. 지만아, 이모도 잘할게. 그렇게 지만 씨와 지욱은 고모 집에 먼저 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살던 집은 주인에게 월세 보증금을 빼달라고 했지만 몇 달 월세가 밀려서 손에 쥐는 건 별로 없었대요. 그리고 치마는 인사동 아버지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그 백장아리는 어떻게 됐는지 물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된 지인은 백장아리를 맡긴 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뗐답니다. 부모님이 사고 나시던 그날 분명 인사동 지인분께 조선백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뭐? 그럼 내가 지금 죽은 사람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에헤이, 얘가 왜 자꾸 사람을 의심하고 그래? 네 부모님이 그런 항아리를 맡긴 적이 없어. 뭘 착각을 했겠지? 인사동 지인이 펄펄 뛰면서 노발대발하는 낌새가 뭔가 수상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고 해서 그냥 단념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 세상은 뭐하나 만만한 게 없다는 생각을 새삼했대요. 고모네는 미화원 일을 하시는 고모부와 남매가 있었습니다. 고모부는 새벽 일찍 나가서 일을 하고 오후에 들어와 일찍 주무시는 편이었는데 평소에는 점잖고 말도 별로 없지만 술만 드시면 주사가 심해서 닥치는 대로 부수고 욕을 하고 심지어 고모를 때렸습니다. 지만 씨와 지옥은 무서워서 고모부가 술을 드시는 날이면 방에서 꼼짝 않고 나오지 않았죠. 처음엔 사망보험금이 있으니까 고모나 고모부가 지만 씨와 지욱의 눈치를 보면서 잘해주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이 해주고 했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고모부가 새벽에 일을 나가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다리를 다치면서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백수로 놀게 되었죠. 다리가 불편하니까 몸쓰는 일은 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책상에 앉아서 사물을 보는 일도 할 수 없었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술만 마시니까 고모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기 시작했고 지만 씨와 지욱은 싸움이 잠잠해질 때까지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밤에 조용히 들어갈 때도 많았답니다. 알고 보니 고모부가 노름을 하다가 돈을 잃자 본전 생각에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에 손을 댔던 것이죠. 고모는 그 사실을 지만 씨와 지욱이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했지만 지만 씨는 이미 돈 문제로 싸운다는 것을 눈치채면서도 모른 척했답니다. 고모가 자신들의 후견인이니까 그 상황에서는 고모를 믿을 수밖에 없었죠. 지만 씨는 그저 열심히 공부하고 동생을 챙기면서 가능한 고모가 신경 쓰지 않게 웬만한 건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답니다. 고모가 용돈을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 탓에 자꾸 달라고 말하기도 못해서 그냥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면서 돈을 벌어 자신과 동생 용돈을 썼답니다. 아무리 사망보험금 때문에 두 조카를 맡았다고 해도 자기 자식도 버거운데 조카까지 키워야 하는 고모를 생각해서 지만 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자고 생각했죠. 어느 날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대요. 고모에게 수학여행비 얘기를 했더니 지만아, 어떻게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니?
그리고 수학여행 안 간다고 성적에 지장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애들도 다 수학여행 안 보냈어. 그냥 선생님께 형편 안 된다고 말씀드려. 고모, 제가 공짜로 보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고모가 받은 보험금에서 주시면 되잖아요. 넌 참말 이상하게 한다. 내가 니네 부모님 사망보험금 떼먹기라도 한다는 거냐? 돈 아껴서 너 대학도 가야 되잖아. 그럼 아낄 건 아껴야지. 고모,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랑 지욱이랑 고모 집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특별히 고모한테 양육받은 거 없어요. 그냥 자고 먹는 거 말고는 뭐가 있어요. 먹는 것도 고모네 먹는 것에 숟가락 2개 더 얹어서 먹는 거잖아요. 뭐? 먹고 자는 건 공짜니? 하늘에 뚝 떨어져? 그냥 단칸방 하나를 구해도 보증금의 집세에 매달 얼마나 나가는데 너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고모가 사망보험금 떼먹나 안 떼먹나 지켜보고 있었어? 그럼 차라리 단칸방이라도 얻어주세요. 저와 지욱이 나갈게요. 뭐? 돈 주세요. 지만 씨는 두 손을 꼭 움켜쥐고 고모를 쳐다보았죠. 그때 갑자기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고모부가 소리를 버럭 지르며 나왔답니다. 어디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은혜도 모르고 큰 소리야, 어? 이래서 머리 감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다, 이래서. 그러니까 나갈게요. 돈 주세요. 뭐야? 아유, 이놈이. 그 순간 고모부의 손이 지만 씨의 뺨을 후려쳤죠. 왜 우리 형 때려요? 왜 때려요? 고모부가 뭔데 때려요? 고모부는 달려드는 지우개까지 때리려고 손을 들었지만 지만 씨가 고모부의 팔을 움켜쥐었답니다. 술에 취해 비틀대는 고모부는 지만 씨의 태도에 놀란 듯 어기적거리며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죠. 지만 씨는 곧 짐을 싸서 지우개를 데리고 고모 집을 나왔습니다. 고모는 내다보지도 않았어요. 고모 집에 간 지 6개월 만에 나오게 되자 참 막막했답니다. 이모 집에 갔더니 가족끼리 외식을 하려고 나오다가 지만 씨와 지욱을 보고 당황해했죠. 아니, 무슨 일이야? 고모 집에서 나왔어? 네, 오늘부터 이모 집에 있을게요. 어? 아니, 고모네에서 1년은 있기로 한 거 아니야? 그렇게 됐어요. 이러면 곤란한데. 이모는 대략 난감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그럼 차라리 사망보험금 주세요. 그냥 지욱이랑 방 얻어서 알아서 살게요. 아니, 지만아, 그 돈은 이모부가 크게 불려주려고 어디에 투자를 좀 했어. 왜 남의 돈을 저에게 말도 없이 함부로 다 써요? 다 쓴 거 아니고 생각해봐. 너 대학도 가야 하고 지우기도 그렇고 그 돈으로 어떻게 대학까지 가겠니? 그래서 이모하고 이모부가 고민하다 투자를 좀 했어. 돈 몇 배로 불려주려고. 그러니까 지금 그 돈이 없다는 거네요? 아니,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얘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지만 씨는 이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평소 이모가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있었죠. 사망보험금을 이모에게 맡길 때 깨름칙한 면도 있었지만 그래도 핏줄이니까 남보다 낫겠지 싶어서 그렇게 결정한 건데
결국 부모님 목숨값을 고스란히 다 잃어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지만 씨는 동생을 데리고 그대로 이모 집에 눌러 앉았대요. 전 이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 없어요. 분명 그 돈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니까 이모가 우리 양육 책임져요. 아니, 니네 고모는 뭐하고 이러니? 이모는 고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소리를 지르며 대판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이모 집에서 살겠다고 했더니 이모는 적반하장격으로 어이없어 했죠. 지만 씨는 너무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부모님 생각하면서 꾹 참았답니다. 엄마,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 하나도 안 슬퍼요. 열심히 살게요. 저랑 지욱이 꼭 지켜주세요. 그렇게 이모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모에겐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모는 아들 방에 셋이 다 잘 수 없다며 안 쓰던 창고방을 대충 치우고 지만 씨와 지욱이 살게 했답니다. 그리고 매일 지만 씨와 지욱이 숙식한 값을 가계부에 적기 시작했대요. 하루 잠을 잔 값, 아침과 저녁 먹은 값, 세탁비, 학비까지 모두 일일이 계산했어요. 이모네 가족이 먹는 밥상에 숟가락 2개 더 얹어서 먹는 건데 왜 한 달 반찬 비용을 모두 사망보험금에서 제하는지 기가 찼답니다. 창고방은 겨울에 불도 안 들어와서 이불을 겹겹이 덮어도 얼음장 같았고 결국 지우기가 심하게 감기에 걸렸는데 이모는 병원비도 체했죠. 지만 씨가 직접 손빨래를 할 때가 더 많았는데 세탁비를 제하고 지만 씨가 신문 배달해서 용돈을 알아서 사용하는데도 간식비, 용돈까지 전부 다 제하더랍니다. 하루는 이모가 한 달 지출 내역이라면서 가계부를 보여주는데 지만 씨와 지욱이 한 달에 평균 150만 원 정도 썼다고 계산되어 있었답니다. 지만 씨는 너무 기가 찼죠. 이모, 우리가 한 달에 150만 원이나 썼다고요? 그럼 이모가 뭐 거짓말하겠니? 원래 찔끔찔끔 나가는 푼돈은 언제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야. 네가 정확한 거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모도 정확하게 계산한 거야. 니네 숙식에 세탁에 간식이며 병원비까지 안 적은 것도 있어. 순간 지만 씨는 여기서도 살 수 없겠구나 싶었답니다. 조카들은 창고방에서 자게 하고 자기들 식사할 때 밥하고 국 얻어먹었는데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더럽고 치사했대요. 이모, 양심이 있으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모도 자식 키우면서 어떻게 조카들에게 이럴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도 도와주는 법인데 돌아가신 엄마가 두렵지 않으세요? 뭐야? 이게 키워준 애도 모르고 어따 대고 쌍심지를 켜고 대들어. 막말로 내가 너희들 키워주는 돈이라도 받고 이러면 억울하진 않지. 나 뭐 땅 팔아 장사하냐? 아무리 어리기로서니 이모가 이렇게 아등바등하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대먹지 못하게. 아휴. 지만 씨는 당장 지우기를 데리고 이모 집에서도 나왔답니다. 그래, 그거나 먹고 잘 살아라. 다시는 고모도 이모도 찾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하지만 갈 데가 없었어요. 찬 겨울바람 속에 눈까지 내리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참 막막했답니다. 그때 떠오른 사람이 담임 선생님이었대요. 서울에서 정근 오셨는데 아이들을 차별 없이 공평하게 사랑하고 챙겨주시는 선생님은 그분이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간혹 공부 잘한다고 편애하고 집이 잘 산다고 편애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분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부자이건 가난하건 항상 똑같이 살펴주는 분이셨대요. 담임 선생님은 학교 근처 하숙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지만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염치불구하고 담임 선생님께 사정 얘기를 했죠. 선생님은 둘을 방으로 들이고 몸을 녹이게 해주셨습니다. 지만 씨가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고 힘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선생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대요. 하숙집 주인에게 방을 하나 달라고 하고 자신이 하숙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용기 잃지 말고 동생이랑 여기 있는 동안은 맘 편히 있어. 알겠지? 네, 선생님. 그렇게 지만 씨와 지우기는 하숙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보게 된 게 그때였어요. 지만 씨는 말수도 적고 사람들을 보면 그저 고개를 잠깐 숙여 인사만 하고는 굳은 표정으로 지나쳤습니다. 하숙집이니까 각자 식사 시간에 맞춰 자율적으로 밥을 먹으러 왔는데 지만 씨는 늘 동생 지우기를 알뜰히 챙기면서 밥을 먹고 밥을 다 먹은 뒤 엄마가 그냥 두라고 하는데도 자기들이 먹은 그릇은 설거지하고 식탁도 깨끗하게 닦은 뒤 나갔습니다. 빨래도 손수 빨아서 하고 선생님 방 청소며 빨래도 직접 다 했죠. 그리고 새벽에 신문 배달도 꾸준히 하면서 자신은 비록 책 한 권 사보지 못해도 동생은 절대 기죽지 않게 필요한 것을 사주곤 했습니다. 아유, 세상에. 요즘 저런 애가 어디 있니? 부모님 안 계신다고 기죽지도 않고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어린 동생도 챙기고. 아유, 정말 너무 대견하고 너무 가슴 아프다. 남 칭찬하는데 인색한 엄마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것을 보면서 왠지 저도 지만 씨를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지만 씨가 고3이 되었을 때 성적이 꽤 좋은데도 대학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담임 선생님이 장학금을 받고 갈 수 있는 대학을 알아봐주고 후원자를 찾아보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지만 씨는 동생 뒷바라지 하는 걸로 만족하면서 살겠다고 했죠. 사실 전 공부도 못하고 공부에 뜻이 없어서 아예 상고를 갔습니다. 졸업하면 은행 같은 데 취직해서 돈이나 벌어야지 막연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앞날보다는 동생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지만 씨가 참 남다르게 보였습니다. 저와 1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쩜 그렇게 생각의 차원이 다른지 좀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만이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머리도 좋고 성적도 좋은데 지 동생 때문에 포기한대잖아. 아야, 소희 넌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하지? 엄마는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려? 그러니까 난 그런 환경에서 안 태어났고 하숙집 하는 엄마 외동딸로 태어났겠지 뭐. 으이그, 그래 너 잘났다. 넌 지만이 보면 뭐 느끼는 거 없니? 아유, 지만이. 아예 이쯤에 수양아들 삼지 그래요. 맨날 아들 했잖아요. 괜히 질투가 나서 엄마에게 쏘아붙였지만 지만 씨를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안 됐고 같은 또래로서 기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 무슨 팔자가 그리 사나울까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지만 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담임 선생님이 다시 서울로 정근을 가시게 되었어요. 물심양면 지원해 주셨던 선생님과의 이별은 지만 씨에게 기댈 언덕이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선생님은 항상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당부를 했지만 지만 씨 성격상 누군가에게 무조건 기댈 사람도 아니었어요. 선생님은 우리 엄마에게도
지만 씨와 지우기를 부탁한다면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연락을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선생님이 가시고도 지만 씨와 지우기는 우리 하숙집에서 살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지만 씨는 막노동을 시작했고 틈틈이 배달 일이며 공장에도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모두 동생 뒷바라지를 위해서였죠. 고등학생이 된 지우기는 형이 고생한다는 걸 아니까 말썽 한번 피우지 않고 착실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와, 우리 지우기 이번에도 반에서 1등 했네? 형이 좋아하겠다. 근데 누나, 우리 형은 별로 안 좋아요. 왜? 전교 1등이나 해야 좋아하겠죠. 에이, 그건 아닐 거야. 니네 형이 원래 마음속에 있는 말을 겉으로 잘 표현 못하잖아. 분명 엄청 좋은데 아닌 척 하는 거야. 누난 우리 형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뭐, 그렇지.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을 들킬 때도 있었습니다. 지만 씨가 우리 집에 하숙을 한 지 거의 2년이 넘어가도록 우린 서로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오며 가며 마주치면 고개 인사만 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지만 씨에 대한 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감정이 깊어질수록 전 지우기에게 누나로서의 관심과 애정도 커졌어요. 여상을 졸업하고 잠시 은행에서 일을 했는데 월급날이면 꼭 지우기 간식거리를 사다가 하숙방에 슬며시 밀어넣어주곤 했죠. 우와, 통닭. 누나, 오늘 월급날이구나. 혼자 다 먹지 말고 형이랑 나눠 먹어. 네, 이거 나보다 형 주려고 사온 거죠? 아니야. 너 주려고 사온 거야. 씩 미소를 짓는 지우기 녀석 보기 무안해서 얼른 들어왔지만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으로 뛰었습니다. 어쩜 지우기가 슬쩍 형에게 저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줄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기대도 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지만 씨가 우리 은행에 월급을 저축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은행 중에 우리 은행에 왔다는 것은 어쩜 저 때문이 아닌가 혼자 김칫국을 마시기도 했죠. 적금으로 하세요. 요즘 이자율도 높고 만기 때 세금도 거의 안 떼는 상품이 있어요. 네, 소희 씨가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소희 씨, 우리 지우기한테 이것저것 늘 사주고 그러는데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소희 씨도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는 건데 그런데 쓰지 마세요. 부담스러우세요? 난 그냥 가족이라는 느낌으로. 네, 감사한 마음 압니다. 그래도 지우기 너무 예뻐해 주시면 버릇만 나빠질 수도 있고. 지우기가 그럴 앤가요? 지만 씨 닮아서 진중하고 생각 깊고 다부지고 그런 것도 모르세요? 형이 돼가지고? 전 괜히 화가 나서 막 쏘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지만 씨가 슬쩍 미소를 지었어요. 왜 웃어요? 아닙니다. 지우기가 절 닮았다고 하니까 그런가 하고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저요, 진짜 감동 같은 거 잘 안 받는 체질인데 동생 뒷바라지 한다고 희생하는 지만 씨 보면 막 가슴이 아리고 그런 거 알아요? 저요, 진중하고 생각 깊고 다부지고 그런 사람 진짜 밥맛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젠 좋아요. 네? 그냥 좋다고요. 적금 들려고 온 지만 씨에게 본의 아니게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무안하고 창피했지만 그 일로 전 지만 씨도 저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확 다가서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 조금씩 거리를 좁혀오는 지만 씨를 기다리면서 전 설레고 행복하고 그랬습니다. 동생을 생각하는 그 진심이라면 자신의 여자는 그 이상 더 사랑하고 잘 해줄 거라고 믿었죠. 그렇게 우린 한 달에 한두 번 만나서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다가 하숙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숙집으로 들어올 때도 괜히 시간 차이를 두고 제가 먼저 들어가고 지만 씨가 나중에 들어오는 걸로 하면서 우리가 연애한다는 걸 철저하게 비밀로 했죠. 전 언제든지 공개하고 싶었지만 지만 씨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그 마음을 배려했어요. 우리를 은근히 응원해준 사람은 지욱이었죠. 지욱이가 대학에 합격하던 날 우리 셋은 모처럼 뭉쳐서 밥도 먹고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 사귀는 거 언제 발표할 건데요? 지욱이 너 알고 있었어? 누나도 참 기침하고 연애하는 건 숨길래야 숨길 수 없다는 거 몰라요? 아마 누나 엄마도 벌써 눈치채고 있을걸요. 정말? 엄마가 눈치를 채고 있는데 왜 아무 말이 없을까? 조금 긴장이 되었습니다. 저와 지만 씨는 한동안 엄마 눈치를 살피면서 조심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고혈압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평소 혈압이 높은 편이긴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자 겁이 덜컥 났어요. 그동안 엄마 혼자 하숙집을 운영하느라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딸이라고 있어도 도와주지도 않고 혼자 잘난 척만 했으니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엄마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은행을 당장 그만두었죠. 엄마가 입원해 있는 동안 서툴지만 제가 하숙생들을 챙기고 어깨너머로 배웠던 엄마 손맛을 대충 흉내내서 밥을 차렸습니다. 못할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몸이 고단하긴 했지만 할만했어요. 지만 씨는 저를 도와서 하숙방마다 청소를 하고 빨래도 함께 했습니다. 엄마가 퇴원을 하신 뒤엔 걷는 게 다소 불편하시니까 지만 씨가 꼭 엄마를 모시고 통원 치료를 다녔어요. 정말 아들 노릇을 톡톡히 했죠. 엄마는 지만 씨를 보면서 저런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하숙을 하면서 절 키우시느라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과부라고 괜히 뒤에서 험담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만 씨가 우리 하숙집에 떡 버티고 있어주니까 엄마는 너무 든든해 하셨어요. 정말 지만이 같은 아들이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지만이 같은 아들보다 사이는 어때? 둘이 합의 본 거야? 뭐야? 엄마도 눈치채고 있었어? 으이그, 야, 네 얼굴에 나 연애합니다 하고 다 써있는데 어떻게 모르니? 근데 왜 아는 척 안 했어? 너희 둘 인생인데 엄마가 뭐라고 하냐? 그래서 지만 씨 허락하는 거지? 허락하고 말고가 어딨냐? 지만이가 아깝지. 뭐?
하지만 지만 씨가 조금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뭐 하나 가진 것도 없고 아직 동생 공부도 시켜야 해서 어쩜 저를 고생시킬 수도 있다면서 솔직하게 말했죠. 지만아. 네, 어머니. 그동안 혼자 살아낸다고 아웅다웅했잖아. 이제 우리 가족이 되어서 같이 살아내면 어떨까? 그럼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덜 힘들고 덜 외로울 거야. 그리고 넌 꼭 성공할 거야. 난 믿어. 세상에 자기 딸 고생시킬 거 뻔히 알면서 딸 주는 엄마가 어디 있겠니? 난 우리 소희는 안 믿어도 지만이 넌 믿는다. 아유, 엄마, 도대체 누구 엄마야? 전 그렇게 투정을 부렸지만 실은 마음속으로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지만 씨를 꼭 안아주면서 가족이 돼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지만 씨도 더 열심히 잘하겠다고 엄마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 지만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던 해에 지욱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매달 월급의 절반을 뚝 떼어서 저에게 주는 겁니다. 아니, 도련님, 이렇게 많은 돈을 왜 저에게 주세요? 그동안 형이 절 키워줬고 형수님도 잘 보살펴 주셨잖아요. 당연히 월급의 반은 두 분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냥 도련님 필요한 거 쓰세요. 그냥 받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요. 다 드리고 싶지만 나머지는 저도 적금도 들고 해서 독립하는 데 보태려고요. 그래야 형님과 형수님 부담도 덜어드리죠. 아유, 평생 같이 살아요. 저 장가가도 같이 살아요? 당연하죠. 뭐 동서될 사람이 싫어하면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도련님 잘 받을게요. 정말 감사해요. 그건 제가 할 말입니다. 형수님 정말 감사해요. 사돈 어르신도 정말 평생 다 갚지 못할 은혜를 입었고요. 앞으로 제가 차차 다 보답할 겁니다. 이야, 말만 들어도 배가 부르네. 남편을 닮아서 도련님도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가족 소중한 걸 알고 자신이 희생하고 배려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 도련님이 좋은 여자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은행에 다니는 제 후배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여상 선후배였고 같은 은행에서도 선후배로 돈독한 사이였어요. 무엇보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친척집을 전전하면서도 항상 밝고 씩씩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후배지만 배울 게 참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련님과도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서로 누구보다 잘 이해할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예상했던 대로 성격도 생각도 취향도 비슷했어요. 조용하지만 자기 일 야무지게 해내는 것도 같고 남에게 패끼치지 않고 살면서도 어려운 사람들 무시하지 않는 따뜻함도 같았죠. 둘은 주로 연애를 봉사활동을 하면서 했어요. 도련님은 후배를 따라 양로원 목욕봉사도 다니고 겨울이면 달동네 연탄 배달 봉사도 하면서 서로의 애정을 건강하게 키워갔습니다. 서로 힘들게 살다 보니 힘든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거죠. 제가 첫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을 출산할 무렵에 두 사람은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을 했습니다. 서방님은 하숙집 근처에 신혼집을 얻었어요. 둘 다 맞벌이를 하면서 돈도 열심히 벌었고 여전히 봉사활동도 열심히 다녔죠. 제가 두 아들 키우느라 하숙집 일이 버거울 때면 동서가 시간 나는 대로 손을 걷어붙이고 도왔습니다. 휴일이면 형수님은 쉬시라면서 서방님과 동서가
하숙집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배운 솜씨로 하숙집 식사를 차려내곤 했습니다. 엄마가 노안으로 돌아가셨을 땐 남편과 서방님이 상주가 되어서 엄마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잘 배웅해드렸고요.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든든한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는 것을 전 결혼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게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서방님과 동서 덕분에 알게 되었어요. 동서도 결혼 2년 뒤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전 동서네가 맞벌이 할 수 있게 두 아들과 조카까지 맡아 길렀어요. 동서는 항상 저에게 감사해하며 조카를 길러주는 마음을 생활비 명목으로 전하곤 했습니다. 동서, 우리가 남이야. 이런 거 보내지 마.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자꾸 이러면 나 섭섭해지려고 해. 형님, 애 키우는 게 보통 노동이에요. 형님 성격에 애들 대충 키우지도 않으실 테고 그 노고에 비하면 진짜 약소해요. 이거라도 받으셔야 우리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안 받으시면 저야말로 서운합니다. 알았어. 대신 앞으로 동서는 살림하지 말고 아침 저녁은 무조건 우리 집에 와서 먹어. 반찬이고 김치고 전부 다 내가 맡을 테니까. 그런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말고. 알겠지? 네, 형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서 참 착하죠. 누구는 동서 시집살이를 한다는데 우린 서로 챙겨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니까 이웃들은 어쩜 그렇게 동서지간의 사이가 좋냐고 부러워들 했습니다. 조카는 서방님을 닮아서 영리했고 동서 닮아서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자랐고요. 어려서부터 제 손에 자라서 그런지 조카는 항상 제 껌딱지 마냥 어딜 가든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동서에게 야단 맞으면 금방 큰엄마를 부르며 품에 안기는 통에 동서도 난감해할 정도였죠. 의 좋은 형제와 의자매 같은 저와 동서는 매일 신나고 행복했어요. 서로 시간을 맞춰서 근교로 소풍도 가끔 다녔습니다. 우리 가족과 동서네 가족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평생 그렇게 잘 살아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서방님이 과로사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워낙 일을 잘하다 보니 윗분들의 신임이 두터웠는데 최근에 서방님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름 동안 거의 하루에 2시간도 채 자지 못하고 일을 했답니다. 예상치 못한 비보에 우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내 울기만 하는 동서가 너무 가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정신없이 서방님 장례를 치르고 동서는 그만 몸져두었습니다. 동서 마음 다는 몰라도 내가 알잖아. 서방님 그렇게 가신 거 원통하지만 그래도 애 생각해서 기운 차리자. 그래야 서방님도 마음 편히 가실 거야, 응? 형님,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악착같이 안 살았을 거예요. 남들처럼 놀고 여행도 다니고 그랬더라면 그 사람한테 덜 미안할 텐데. 그 사람 불쌍해서 어쩌죠? 그래, 동서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그래도 우리 또 힘내자. 내가 도울게. 내가 동서랑 지섭이 꼭 지킬게. 약속해. 네, 형님. 형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감사해요, 형님. 늘 생글생글 웃던 동서의 얼굴엔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조카 생각해서 억지로 심신을 추스르려고 했지만 간간히 몰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가슴 아프고 너무 속상했어요.
전 고작 동서를 다독여 밥을 먹이고 조카를 챙기는 일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동서는 서방님 사망금과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마치 모든 괴로움을 다 잊기 위해서 일부러 더 많이 웃고 더 부지런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은행에 다니다 보니 적금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주변 상가를 돌아다니며 판촉도 열심히 하고 아예 살림집을 정리해서는 우리 하숙집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어요. 서방님의 빈자리가 가끔 우리를 슬프게 했지만 그래도 우린 가족이니까 서로 더 똘똘 뭉쳐서 사랑하고 위하면서 살았습니다. 전 동서가 편하게 일할 수 있게 조카 지섭이를 키우는데 더 진심을 다했어요. 제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고 알뜰하게 보살폈습니다. 남편도 혼자 된 재수씨 생각하면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두 가정의 가장으로서 든든하게 기둥이 되어 주었어요. 하지만 서방님이 돌아가시고 6년이 흐른 어느 날 동서가 가끔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더니 항상 소화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평소 매운 것을 좋아해서 자극적인 음식을 잘 먹었는데 뭘 먹기만 하면 바로 토해냈어요. 전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가보라고 했더니 병원에서는 그냥 위궤양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까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서가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가고 나서야 저와 남편은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위암 말기였어요. 이미 위와 주변 장기까지 중량이 다 퍼진 상태라고 하더군요. 전 그런 줄도 모르고 동서가 점점 살이 빠지는 게 걱정되어 보약까지 지어다 먹였습니다. 동서, 몸이 이 지경이 됐는데 왜 말을 안 했어? 왜? 전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남편과 제가 동서에게 아무런 힘도 대줄 수 없다는 사실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동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투병 대신에 그저 조용히 일상을 살다가 가길 원했습니다. 동서가 쓰러졌을 때는 이미 모든 주변 정리까지 다 끝낸 상태였어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동서, 마음 독하게 먹고 뭐든 다 해보자, 응? 내가 전국을 다 돌아다녀서라도 좋다는 건 다 구해올게. 그리고 하숙집도 그만두고 어디 조용한 곳에 내려가서 우리 마음 편하게 살자. 그러자. 형님 마음 다 알아요. 말씀 못 드려 죄송하고요. 제 평생 형님처럼 좋으신 분을 만나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섭이 부탁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지섭이는 동서 아들이니까 동서가 얼른 나와서 길러. 하지만 동서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엄마를 붙들고 서럽게 우는 조카를 보면서 저도 남편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에 빠졌어요. 동서는 마지막까지 조카를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잃어버린 조카가 너무 가여워서 아무리 이를 악물어도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고작 10살이었던 조카는 내내 제 품에서 울다 지쳐 잠이 들었어요. 전 동서를 납골당에 두고 돌아오면서 약속했습니다. 조카는 내 친아들 그 이상으로 잘 키우겠다고 말입니다. 착하고 성실했던 서방님과 저를 친언니처럼 따르고 좋아했던 동서를 마음속에 오래오래 간직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얘기했어요. 정말 저는 조카를 제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길렀습니다.
오히려 친아들들보다 더 귀하게 키웠어요. 두 아들 소풍 때는 하숙집을 비울 수 없어서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지만 조카 소풍 때는 애 기죽지 않게 꼭 따라갔어요. 두 아들은 시장이나 할인 매장에서 대충 옷을 사 입혀도 조카는 꼭 메이커를 사서 입혔습니다. 부모도 없는데 옷이라도 좋은 거 입어야 다른 사람들이 무시 안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늘 조카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식탁을 차렸고요. 엄마, 우리도 입이에요. 아니, 친아들들은 뭐 좋아하는지 알긴 해요. 이건 맨날 지섭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우리 진짜 다리 밑에서 좋았어요? 에이, 그 인서가 형이 돼서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너희들은 엄마 아빠 있잖아.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백인 줄 알아? 엄마나 아버지도 지섭이에게 부모님 이상으로 잘하시잖아요. 그래도 엄마와 큰엄마는 다른 거야. 저와 남편은 항상 하늘에서 우릴 지켜줄 서방님과 동서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부디 우리 조카 지섭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도 잘하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다행히 조카는 제 말이라면 무조건 잘 따라주었고 사춘기도 없이 착하게 잘 자랐습니다. 교우 관계도 좋았고 적극적인 성격이라 반장도 도맡아 했습니다. 전 그런 반장 엄마로서 학부모 회의에 참석했고 학교나 반을 위해서 물심양면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게 모두 다 우리 지섭이 기한 죽고 잘 자랐으면 하는 큰엄마 진심이었습니다. 지섭이는 꼭 저에게 딸 같은 조카였어요. 아들 녀석들은 엄마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는데 지섭이는 항상 제 표정만 보고도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알아챘죠. 가끔 제가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난 뒤면 어찌 알고는 슬쩍 제 팔짱을 끼고는 동네 한 바퀴 데이트 신청을 하면서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큰엄마, 우리 채씨 집안 남자들이 다 멋대가리도 없고 그렇죠. 우리 지섭이 빼고 우리 지섭이가 있어서 큰엄마는 위로받고 그런다. 너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다. 저도요. 큰엄마 없었으면 저도 아마 말썽 부리고 가출하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지섭아, 부모님 보고 싶지? 네. 하지만 큰엄마랑 큰아빠가 있어서 괜찮아요. 나도 네 부모님 참 보고 싶어. 그런데 우리 지섭이 보면서 그리움을 참는다. 그러니까 우리 더 씩씩하게 잘 살자. 네, 큰엄마. 그렇게 1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지섭이는 재수 끝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큰아들은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둘째 아들은 군대 다녀와서 3학년으로 복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대학가 주변에 원룸들이 많이 생기고 대학도 기숙사를 새로 지으면서 하숙집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하숙집뿐만 아니라 주변의 하숙집들이 비슷하게 힘들었어요. 더러는 하숙집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원룸형으로 만드는 곳도 있었고 아예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와 남편도 하숙을 접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서의 기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 서방님과 동서 기일이면 항상 정성껏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먼저 간 두 사람에 대한 제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건 고작 제사상을 차리는 것뿐이었어요. 그날 모두에게 동서 제사니까 일찍 오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조카는 일찍 와서 저를 거들어 제사 음식을 만들었어요. 사내 녀석이 어찌나 얌전하고 정갈하게 전을 부치는지 감탄을 다할 정도였죠. 아마 엄마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한다고 생각하니까 녀석이 참 기특했습니다.
밤이 되어 모두 모인 가운데 제사를 지내고 난 뒤 우린 언제나 그랬듯 나물을 넣고 비빔밥을 만들어서 둘러 앉아 먹었습니다. 남편은 먼저 간 서방님 생각이 나는지 약주 한 잔을 했죠. 함께 했더라면 조카가 대학 가는 것도 보았을 텐데 하면서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때 문득 조카가 편지 한 통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니? 사실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맡긴 거예요. 동서는 죽기 전에 조카에게 편지를 맡기면서 20살이 될 때까지 큰엄마가 잘 보살펴 주시면 이 편지를 드리라고 했답니다. 동서를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보았어요. 형님, 그동안 우리 지섭이 키우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에게 큰 짐만 들여서 아마 저 세상에서도 죄송한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섭이가 아마 형님 네 분께 꼭 효도할 겁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적어둔 번호로 꼭 연락하세요. 번호는 어느 신탁회사의 연락처였습니다. 다음날 그곳으로 연락을 했더니 신탁회사에서 관계자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동서가 죽기 전에 서방님의 사망금과 퇴직금, 위로금, 그리고 동서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과 퇴직금을 다 신탁에 맡겼다는 겁니다. 10년 후 형님 네 분이 최지섭 군을 잘 키워주신다면 두 분께 전액을 지급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동서가요? 네. 저희도 1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형님께 사정이 생겨서 지섭군을 키우지 못할 경우엔 지섭군이 성인이 되면 지섭군 본인에게 지급해달라고 하셨거든요. 동서가 남긴 돈은 그동안 이자가 불어서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정말 이 돈을 우리가 써도 되는지 어안이 벙벙했어요. 지섭아, 큰엄마와 큰아빠는 이 돈 그냥 네가 가지는 게 맞는 것 같다. 아니에요. 이건 두 분이 쓰셔야 해요.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래야 엄마도 마음 편하실 거고요. 그래도 이건... 그동안 저 부모님보다 더 부모님으로 키워주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꼭 성공해서 큰엄마, 큰아빠 평생 모시고 살 겁니다. 야, 최지섭, 너 웃긴다. 왜 우리 엄마 아빠를 네가 모시고 산대? 두 아들과 지섭이 투닥거리는 걸 보면서 새삼 저와 남편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서방님과 동서에게도 고마움을 전했어요. 동서, 그리고 서방님, 앞으로도 평생 지섭이는 우리 아들로 키울 거니까 부디 그곳에서 행복하게 두 사람 잘 지내세요. 우린 오랜 고민 끝에 동서가 남긴 돈으로 하숙집을 밀고 그 자리에 원룸을 지었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는 원룸이고 5층은 살림집으로 만들었어요. 그즈음 남편과 서방님을 보살펴 주셨던 담임 선생님이 형편이 어려워서 암수술을 못 받으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당장 선생님을 큰 병원으로 옮기고 수술을 받게 해드렸어요. 오래전 선생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남편도 없었을 거니까요. 선생님의 자식들이 사는 게 힘들어서 남편이 선생님을 요양병원으로 모신 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찾아뵙고 살펴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2년 뒤 돌아가셨어요.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두 아들도 결혼해서 분가했고 지섭이만 우리 곁에 있어요. 지섭이는 대학을 마치고 대기업에 들어가 회사 생활을 하더니
뒤늦게 로스쿨에 들어가 공부 중입니다. 남편은 원룸 관리하고 저는 지섭이 뒷바라지하면서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지섭이는 정의롭고 따뜻한 변호사가 되겠다고 하네요. 아마 서방님과 동서를 닮았으니까 꼭 그렇게 멋진 변호사가 되겠죠. 그런 조카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보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